자, 화면에 잘 나오니? 맞아요. 시야가 튀어졌어. 네, 잘 나오나요? 이거 치워주시면 안 돼요? 네, 치워드릴게요. 근데 이게 보여? 보여?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 오, 이거 짱이다 이거. 아, 그래, 이제 나 뭔가 되게 시원한 시야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번 시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같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후금이 세워지게 되고요. 후금이 명나라 공격하게 되어 명나라는 국력이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기를 맞으면서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광해군과 북인이 집권하고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하는 중이었어요. 명나라를 돕기 어려웠지만 임진왜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명나라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를 도왔다가는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광해군과 북인이 선택한 방법은 중리배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지만 임진왜란때 명나라를 도움을 받았던 것을 조선 사람들은 제조지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하면서 서인들이 인조를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로 세웠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었고,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낸 이유가 중리배교를 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편을 들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집권했던 인조와 서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명나라 편을 드는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결국 이 명나라의 모문용이라는 사람을 지원했던 친명 배금 정책이 후금을 자극하게 되면서 후금이 침략해 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인조가 왕실과 함께 강화도로 도망을 가면서 시간을 끌었고, 후금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일단은 형제의 맹약을 맺고 철수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에게 군신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면 청나라의 공격 목표는 명이었고, 명나라랑 마음 편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확실하게 밟아서 항복을 받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내에서는 싸울 것인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들이 광해군을 몰아냈던 명분이 명에 대한 배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친명 배금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집권의 명분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싸우자라는 주전론이 우세하였고 청나라 군대가 침입해 오게 됐으니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만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성안의 식량이 떨어져 가게 되고 강화도를 피난했던 왕족들이 포로가 되고 이를 구하기 위해 왔던 구원군들이 연속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신하의 예를 취하면서 청나라에게 굴욕적인 항복과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조선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인적인 피해, 물적인 피해 등등등이 있었고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컸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번 시간에 두 차례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몇 가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러닝을 입고 늦잠을 자서 잽싸게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러닝이 조금 이렇게 목 위에까지 오는 거다 보니까 셔츠 바깥으로 이렇게 러닝이 자꾸 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침 분실물로 들어온 남학생 넥타이가 있어가지고 메고 왔어요. 근데 1학년 애들 방금 수업했는데 선생님 말하기 전까지는 티가 안 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 카라랑 되게 좀 이렇게 매치가 좀 잘 됐나 보지? 네, 여러분들이 메고 다니는 넥타이 메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난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지금까지 조선이 명나라와 맺어왔었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 외교적 관계는 모두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어요.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과 국가, 민족 사이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계질서 하에서 가장 상위에 있었던 나라가 명나라 그리고 한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 그 아래 여진족 일본을 비롯한 오랑캐가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오랑캐라고 생각해왔던 이들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그들과 조공의 책봉의 관계를 맺었던 것은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굉장히 충격이고 굴욕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그의 아들인 효종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논의하기도 하느냐? 북벌을 논의하기도 해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북벌론 또는 북벌운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북쪽을 정벌하자. 조선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청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청이랑 맞서 싸워서 명에 대한 의리와 복수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청나라에게 당했던 굴욕적인 패배에 대한 수치를 극복하자라는 주장이 바로 북벌론, 북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복수설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청을 정벌해서 우리가 병자호란때 당했던 수치를 극복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조선이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러면 조선이 청이랑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효종과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효종대에도 여전히 조선의 권력을 장악한 붕당은 서인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서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광해군을 몰아냈던 명분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조선이 청나라에게 침략을 받았고 그들에게 패배를 당했고 항복을 하는 굴욕을 겪게 되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자신들이 잘못을 자신들의 광해군을 몰아내고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광해군을 쫓아내 하다 그냥 한갓 반란을 일으킨 세력에 불과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인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 지금 잠시 우리가 그들에게 굴욕을 겪었지만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기다려봐. 준비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집권 명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효종은 왜 북벌을 논의했느냐? 사실 우리 교과서에 지금은 안 나옵니다. 예전 교과서에서는 꽤나 자세하게 다뤄서 선생님이 수행평가 주제로 냈었습니다만은 좀 재밌어요. 그냥 재미삼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병자호란을 겪었던 조선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인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인조가 청나라에게 항복하고 난 이후에 그의 두 아들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각각 누구와 누구였냐면은 그렇죠. 소현세자와 그리고 복림대군이었습니다. 두 명의 왕자의 경우에는 청나라가 아직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이 혹시도 배신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둘 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의 배신이 우려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의 경우는 인진생활을 끝을 내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소현세자가 귀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의문의 죽음이라고 하면 조금 의심스러운 표현이 드는데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학질에 걸렸대요.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왕실에 의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현세자에게 침을 놔줬는데 침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현세자가 갑자기 꽥 하고 죽어버려요. 물론 학질 말라리아라는 병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기는 한데 별로 안이 아파 보이지 않았고 왕이 의사를 보내가지고 침을 놔줬는데 이 왕자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을 했죠. 이 소현세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냐, 독살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 좀 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누가 죽였을까? 만약에 소현세자를 누군가가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인조가 죽였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인조의 경우에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자기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청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청나라의 굴욕적을 항복한 부끄러운 왕이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소현세자의 경우는 좀 반대였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오랑캐의 나라에 끌려간 불쌍한 우리의 왕자님 같은 이런 어떤 동정표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을 때 굉장히
생활을 잘했어요.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왕자로서 청나라에서 훌륭한 외교관의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했고 인품도 훌륭해서 청나라의 사람들도 야 이런 사람이 조선의 세자이니 앞으로 조선은 걱정이 없겠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청나라 고위 관리들에게도 굉장히 인망이 두터웠던 사람이 또 이 소현세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의 경우에는 귀국할 때 청나라로 끌려갔던 포로들을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조선에 데리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청나라의 발전에 문물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나 청나라에서나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소현세자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 있죠.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나누지 않는다. 뭐 들어봤나요? 네, 아마도 인조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청나라나 혹은 조선의 누군가가 소현세자를 내세워서 나를 왕위에서 몰아내지 않을까 같은 그런 불안감과 질투감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정황상 인조가 죽였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침을 맞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일종의 의료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의사가 진료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왕실의 의사인 어의를 처벌하는 기록이 반드시 나와. 그런데 왕실 의사 어의에 대한 처벌 기록이 없어요. 그건 알고 죽였다라는 소리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또 소현세자의 경우에는 이때 나이가 제법 있었어. 그래서 소현세자도 아들이 있었거든. 따라서 만약에 진짜로 소현세자가 자연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인조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돼. 조선의 왕위 규정 원칙에 따르면. 그런데 인조는 소현세자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그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선택했어. 그래서 복림대군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효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조는 소현세자를 굉장히 미워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정황상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소현세자는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의 경우에는 이 효종의 경우에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효종은 왕위에 오르가난 이후에 무엇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느냐? 내가 왕에 적합한 인물이다. 내가 조선의 왕이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조선이 지금 청나라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굴욕적인 관계를 맺게 된 이 상황에서 내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백성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여전히 효종이 왕일 때에도 조선의 정치 권력을 장악한 붕당은 어느 붕당인가요? 서인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서인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효종이 정치 권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효종 때 군대가 양성되기도 하고 성벽이라든지 궁궐 같은 것들이 수리되는 듯 뭔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 청나라랑 싸우는 거 이어졌다 이어지지 않았다?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효종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치 권력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국벌을 주장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재밌는 거는요.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소현세자도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복림대군도 병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니 내가 의사 보내서 침 놔줄까라고 했는데 복림대군 뭐라 그랬느냐? 괜찮습니다. 감기에 불과해요. 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의사가 진찰하는 걸 끝까지 거부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효종 때 북벌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북벌은 나중에 조선 숙종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북벌에 대한 논의가 한 번 더 이루어져요. 숙종 때 중국의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한족들에 의한 최대 규모의 반청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한족들이 다시 명나라 세우려고 저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잠깐 다시 북벌할까?
할까라는 논의가 나왔었는데 그 논의가 실천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3번의 난이 진압이 되면서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는 영영 북벌이라는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북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로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었던 것을 끝까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자,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는 위계 아래 위계 질서가 있고 그것은 국가 민족에게도 있어서 제일 꼭대기 넘버원은 명나라고 한족이고 그 넘버2는 조선이고 조선 사람들이고 그 아래 오랑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명나라가 사라지고 한족의 국가가 사라지고 청나라는 만주족의 나라가 중국에 세워졌단 말이야. 자, 이게 조선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나요?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에도 약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오랑캐는 넘버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청나라가 세워졌다. 명나라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누가 넘버원인가? 그렇죠. 명나라가 넘버원이고 조선이 넘버2고 그 아래 오랑캐가 있는데 현재 명나라 넘버1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중화를 이어받았던 조선이 넘버2로서 지금은 세계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중화주의 또는 조선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자기 위로 정신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17세기 이후에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부로부터 선진 문물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소극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죠. 우리가 중화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오랑캐들의 문물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라는 이런 생각이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선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오랑캐의 것들로 취급하면서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편 명나라의 멸망은 일본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일본도 비록 조선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성리학자였던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사람은 어떤 것을 주장하기도 하느냐? 명나라가 사라졌으니 이제 누가 세계의 중심이다?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다 같은 일본형 화의관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기도 하였어요. 교과서 94페이지에 읽기 자료 있으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일일이 다 설명하고 넘어가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에서 나타났었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통치체제의 변화 가운데 군사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비변사라는 곳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사 시간에 다들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비변사는 원래 이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임시회의기구였습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국내에서 문제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는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나요? 천천히 해도 되나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죠? 신하들이 모여서 의견을 논의하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게 보고해서 그게 왕한테 올라가서 왕이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그것을 다시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관리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비변사였다. 따라서 삼포외란과 같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 급박한 상황이 끝나면 원래는 없어져야 될 임시회의 기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임진왜란 몇 년이 진행이 되었어요? 7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난 이후에 병자호란 끝날 때까지도 상당 기간 조선은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가 해체될 틈이 없어요. 비변사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항상 설치되는 기구로 바뀌었던 거예요. 상설 기구화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에서는 원래 군사적인 문제, 국방과 관련된 문제만 다뤘는데 여기에서 고위관리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빠른 결정을 내리니까 편리한 거야.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함께 처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바로 이 비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조선 최고의 권력기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변사라고 하는 작은 집단 내에서 조선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느냐? 요거 하나만 장악하면 조선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세도정치 시기에 그죠? 안동, 김씨, 풍량조씨 같은 외척 가문들에 의해서 이들이 비변사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 삼정의 문란 들어본 기억이 나죠? 이런 어떤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널리 만연해지게 된 것이고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비변사 같은 걸 협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러한 변화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나타났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한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군영과 소고군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요거는 뭔 소리냐? 자, 원래 조선 전기에 조선의 중앙군제, 그러니까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지키기 위한 군사 제도는 무엇이었냐면은 오위 체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용호위, 의양, 응양위 등등등 수도와 그 주변을 지키는 5개의 위자가 들어가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위 체제의 경우에는 의무병이 중심이 되는 군사 체제였다라는 것이죠. 의무병이 뭔가요? 치료해주는 병사 아니고요. 이 사람이 군인인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인인 걸 가지고 의무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중에는 한 절반 정도는 의무병이 되겠죠. 조선의 농민 백성들에게 경우에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조세, 공납력 3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가운데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역의 경우에는 군대에 가야 되는 군역의 의무가 있었어. 그래서 평상시에 농사를 짓다가 군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군대에 온 사람들을 가지고 의무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조선시대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임진왜란 직전쯤 오게 되면서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됨에 따라 군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 오지 말고 군포 내, 세금 더 내라고 하는 반군 수포제 같은 것들이 널리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위 체제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동안에 제대로 된 방어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 거치게 되면서 안 되겠다, 우리는 새로운 군사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훈련도감, 어영청, 총림청, 수호청, 금유항 같은 것들이 차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오군영이라고 부르고, 이 오군영의 경우는 어떤 군인들이 중심이 된 부대였다? 직업군인들.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 직업군인, 상비군이 중심이 된 군부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사제도의 변화가 양난 이후에 나타났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무병 제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비군, 직업군인 중심의 군사제도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한편 지방군의 경우에는 원래는 양인 개병제가 원칙이었습니다. 양인 개병제가 뭔 소리냐? 양인이면 개, 모두 병, 군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도가 바로 양인 개병제예요. 자,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는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자면은 법적으로는 신분은 딱 2개 있었어요. 양인과 천민. 다시 말해서 노비를 비롯해서 천대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로만 구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노비와 같은 천민들의 경우에는 권리가 있나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도 질 필요가 없죠.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양인들의 경우에는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무도 있다, 나라를 지킬 의무도 있다라고 해서 양인이면은 전부 다 군대 가야 된다라는 제도가 이 양인 개병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만 군 복무의 의무를 졌느냐? 상민들, 일반 농민 백성들만 군사적인 의무를 졌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양반들의 경우에는
관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내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군대를 가야 하는 일에서는 빠져야 된다라는 논리로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실제로는 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에는 신분을 가릴 겨를이 없다.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군 제도가 바로 소고군 체제라는 것이죠. 양천 홍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 동원되는 군사제도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속오군이었다. 일종의 예비군이에요. 평상시에는 각자 자기 할 일 하다가 전쟁이 터졌을 때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군부대 체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하지만 여전히 양반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미 하는 일이 있어라는 논리로 쏙 빠져나가요.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들에게 너무 무거운 군역의 부담이 쥐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고군은 누구만 군대를 가는 꼴이 되었느냐? 노비들만 군대에 가는 그런 부대로 운영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군사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고 난 이후에 세금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실 방금 페이지도 그렇고 이번 페이지도 그렇고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사 시간에 이미 다 배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하지만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 좀 잘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보다 조금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자 해요.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수취체제, 세금 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전쟁을 거치면서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될 농경지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황폐화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수입이 전쟁 이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크게 줄어들었어. 그런 상황에서 전쟁 이전처럼 똑같이 세금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게다가 세금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해서 나라도 가난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양난 이후의 세금 제도는 어떻게 변할 필요가 있었느냐?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세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잘 내게 만드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크게 세 개 분야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땅을 가진 사람은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토지세로 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조선 전기 때 토지세는 어떻게 거두었느냐? 풍흉과 비옥도를 따졌습니다. 올해가 농사가 얼마나 잘 된 해이냐 아니냐를 따졌고, 이 땅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땅이냐 안 되는 땅이냐를 따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정말 농사가 잘 된 해라고 하면은 토지 1결당 최대 20두의 쌀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1결, 정확히는 300두의 쌀이 생산되는 땅을 1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로 오늘날 한 6m 정도에 해당하는 게 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금을 거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난을 거치면서 농경제가 황폐해지고 농업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대로 세금을 걷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인조 때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는데 기존에 걷고 있었던 이 전세 가운데 가장 낮은 세금의 수준 1결당 4두에서 6두 정도로 그냥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풍흉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가장 낮은 세금의 세율로 고정시켜버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줄여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조선시대 때 세금 제도로 공납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토산물을 납부하게 한 제도였죠. 토산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산물들이에요. 그죠? 과일이 될 수 있고요. 생선이 될 수가 있고요. 조개가 될 수도 있고요. 약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산물들을 구에다가 내야 되는 게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집집마다 똑같이 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집에게는 별 부담이 안 될 수 있지만 못 사는 집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이들이 구해야 되는 토산물들을 주변에서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농사 짓기 바빠 죽겠는데 나라에다 낼 토산물을 구하러 다니는 게 이들에게는 보통의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뭐 뱀 가죽이 토산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뱀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뱀의 경우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동물이란 말이지. 그런데 봄부터 여름까지는 농사 일이 가장 바쁠 때란 말이야. 농사 짓다 말고 뱀 잡으러 다니는 건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건 좀 나은 편이에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동네 이름에 바다 해자가 들어가. 그런데 사실 이 동네는 산골짜기에 있는 산골 마을이야. 근데 마을 이름에 바다 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닷가에 전복 잡아봤죠 라는 식으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산골 마을 사람들이 전복을 구해다가 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방납의 폐단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방납의 폐단이란 무엇이냐? 자, 당시 공납의 경우에는 설이라고 하는 하급 관리가 농민들에게 특산물을 걷어서 중앙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설이라는 사람이 농민들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너네 동네에서 나지도 않은 전복 구하기 되게 힘들지? 내가 시장에다가 전복 구해가지고 나라에다가 내줄게. 너네는 나한테 그 값만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그렇죠. 시장에서 전복 한 마리 2,000원, 3,000원 하는 거를 2만원, 3만원씩 내라고 하는 겁니다. 농민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뭐야 이거 2,000원, 3,000원짜리 왜 나한테 2만원, 3만원 내라고 해? 차라리 내가 직접 사다 내겠어 라고 해서 농민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전복을 사다 내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직접 전복을 잡아가지고 자 냈으니까 이제 너한테 2만원, 3만원 안 줘도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서류가 어떻게 나오느냐? 미안한데 이거 전복이 작아서 못 쓰겠어. 다시 잡아와. 미안한데 이 전복 색깔이 부려가지고 못 쓰겠어. 다시 잡아와. 이런 식으로 끝끝내 자기 스스로 공납을 구하지 못하도록 계속 빠꾸를 매기는 겁니다. 공납을 방해한다, 막는다라고 해서 방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2만원, 3만원을 내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구하거나 쓰지 않는 물건을 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동법에서는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옷감, 동전을 대신 내도록 합니다. 쌀 누구나 가지고 있나요? 옷감 누구나 쓰고 있나요? 그래요, 그죠? 굳이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것들로 대신 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납의 폐단 같은 것들도 없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나아가서 쌀로 내는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집마다가 아니라 토지 1결당 12두로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공납의 경우에는 재산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큰 부담, 누구에게는 적은 부담이었어, 그지? 하지만 이제 집집마다가 아니라 토지에다가 부과했다고. 따라서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땅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안 내도 되도록 바꾸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면으로 낼 경우에는 1결당 12두에 해당하는 그만큼만, 동전을 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결당 12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공정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방납의 폐단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광해군에서부터 숙종까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돈 많은 지주들이 반대했어요. 그렇죠. 양반 지주들이 거세게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시행되다가 폐지되었다가 확대되었다가 축소되었다가 반복을 하면서 전국 적용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대동법의 시행은 부수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상품화폐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어요. 왜냐? 자, 이제 농민들은 전복 대신에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을 낸단 말이야, 그지? 그럼 임금님이 전복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 먹어야지, 그지? 하지만 임금님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전복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농민들이 전복 대신에 쌀, 옷감,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선해청이라고 하는 세금 관리하는 대로 고객합니다. 그러면 선해청에서는 공인이라고 해서 국가에 고용된 상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용상인이라고 하는데 국가에 고용된 상인들한테 쌀이나 옷감이나 돈을 줍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시장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시장에 가서 요거 가지고 전복 사가지고 나라에다가 바치는 이런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게 왜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주었느냐? 봅시다. 이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이 한번 시장에 떠서 사들이는 전복의 양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해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산단 말이야. 지금 조선 시장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시장에 나타나게 될까? 그죠? 그 사람에게 전복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또한 물건을 많이 만들려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국가에 고용되었던 상인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공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공인의 등장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군대에 가야 되지만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라는 옷감을 내는 방군수포제가 일반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내야 되냐면은 2필에서 3필 정도 내야 됐어요. 선생님 메모해놨네요. 한 필이란 길이가 16.35m, 너비가 32cm 정도가 되는 옷감의 크기를 말해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 필이 대략 한 2냥 정도였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한 4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이거 언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군대 가는 대신에 내야 되는 돈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인 거예요. 부담이 되나요? 부담돼요, 그죠? 가난한 농민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양반들한테도 군포 내게 하자. 또는 토지에다가 군포의 값을 매기자라는 이런 제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모두 다 거부당했어요. 누구한테? 땅 많은 양반 지주들한테 다 거부당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반으로 깎아주기로 해요. 그게 바로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냥 무조건 줄이는 간필론이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세금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면 돈이 부족해져요, 그죠? 그래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타협을 봤어요. 결작이라 그래서 토지 1결당 한 2두 정도씩 더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였었고요.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부유한 평민한테, 상민한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하는 일이 없는 명예로운 자리를 주고 그 대신에 군포를 조금 더 추가로 받는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양날을 거치면서 요러한 세금 제도의 변화가 조선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한편 신분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때 신분은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민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고 지배층에는 양반이 있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상민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중인계층 그리고 천대받는 천민 이런 식으로 4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대략 여기까지가 지배층으로 구분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하위에 있는 천민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피라미드식 구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전쟁이라는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노비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굴에 노비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 버리면 노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또는 전쟁이 터졌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비이지만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은 어떤 식으로 인정해주느냐?
신분 상승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나라에 돈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진 조선 정부는 신분 장사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받고 양반의 신분을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신분을 상승시켜 주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납속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비들 도망가거나 신분이 상승되거나 돈을 주고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노비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다?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양반이냐 아니냐, 양반이냐 상민이냐라는 구분을 하는 반상제가 일반적인 신분 제도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조선 후기 가게 되면서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몰락한 붕당의 양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또한 세도 정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안동 김씨, 풍량조씨 아닌 사람들의 경우는 관직을 얻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양반들 가운데 자기 동네에서밖에 힘 못 쓰는 향반이나 쫄딱 망한 잔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양난 이후에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 내용들을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의 왕조가 명에서 청으로 교체가 되고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되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고요. 끝나고 나면은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고 나머지 자습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업에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